캄보디아의 방공망은 고장난 게 아니라 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BBC 올리버 그랜트 기자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중국이 60조 원을 투입해 구축한 최신 방공 시스템이 단 20분 만에 무력화됐고, 태국군은 단 2대의 F-16 전투기로 캄보디아 핵심 군사시설 4곳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중국 군사자문단은 한국산 무기로는 불가능하다. 중국 기술 앞에서 역부족일 뿐이라며 호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국의 이 모든 공격이 방공망 사정거리 밖에서 한국산 장거리 정밀무기 타우루스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300km 밖에서 오차 3m 이내의 정밀 타격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에 공감하시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그랜트입니다. BBC 뉴스에서 전쟁과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저널리스트죠. 2025년 11월 14일 새벽 5시, 방콕의 호텔 창가에서 멀리 보이는 국경 방향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긴급 뉴스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 발생. 양측 군대 전면전 위기. 제가 30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봐온 수많은 분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걸프전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우크라이나. 늘 비슷한 패턴이었죠.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기고 약한 쪽은 지는 것. 너무나 뻔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방콕 시내와는 달리 불과 200km 떨어진 국경에서는 두 나라 군대가 서로를 겨누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국경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더니 마침내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이번엔 어느 쪽이 이길까? 30년 경력이 알려주는 답은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중국으로부터 최신 방공 시스템을 들여왔다는 정보를 며칠 전에 확인했거든요. HQ-9 계열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네트워크까지 완벽하게 구축했다는 첩보였습니다. 반면 태국은 한국산 무기들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 무기라고 해봤자 중국의 최신 기술 앞에서는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수많은 분쟁에서 봐왔듯이 방공망이 단단하게 구축된 적을 상대로 소규모 공군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커피 잔을 들어올리는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의 전쟁 기자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새로운 분쟁 앞에서는 긴장되더군요. 아마도 이번에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일 겁니다. 캄보디아가 방공망으로 태국 공군을 막아내고 지상군이 밀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패턴 말이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 분쟁이 제가 30년간 목격했던 어떤 전쟁과도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쌓아온 모든 상식과 경험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도요.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태국 국방부에서 온 긴급 브리핑 참석 요청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 앞에는 각국 언론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CNN, 로이터, AP통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올리버.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프랑스 르몽드의 마르크 듀보아였어요. 오랜 친구이자 동료 기자죠. 이번 상황 어떻게 보나? 캄보디아 쪽이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데. 마르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중국 방공망을 들여왔으니까. 태국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브리핑룸 문이 열리면서 태국 공군 장교 한 명이 나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여러분, 저는 태국 공군 작전통제사령부의 피아와 수라싯 대령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패배를 앞둔 군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잠시 후 오전 10시에 우리 공군이 작전에 돌입합니다. 작전명은 사일런트 던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중국 방공망 앞에서 공습을 감행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대령님, 캄보디아의 방공망을 어떻게 뚫을 계획이신가요? 독일 슈피겔의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피아왓 대령이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뚫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뚫을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전쟁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더 강한 무기로 적의 방어를 뚫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30년 경력의 기자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방공망을 뚫지 않고 어떻게 공습을 한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곧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새로운 전쟁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피아와 대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제트기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브리핑룸에서 나와 태국 공군기지 관제탑으로 향했습니다. 피아와 대령이 취재진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준 관찰구역이었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두 대가 오늘 작전기입니다. 피아와 대령이 가리킨 곳에는 F-16 전투기 두 대가 서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기체들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구형 전투기 말이죠. 단 두 대로 작전을 수행한다고요?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두 대면 충분합니다. 대령의 답변에 기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간 봐온 공습작전 중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목표는 어디인가요? 캄보디아 군사시설 4곳입니다.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발사대, 지휘통제소, 그리고 탄약고죠. 피아와 대령이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목표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모두 국경에서 30km에서 50km 떨어진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중국 방공망이 완전히 덮고 있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HQ-9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60km니까 저 목표들은 모두 방공망 안에 있죠. 그런데 대령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관제탑 한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글1, 이글2. 이륙 준비 완료. 로저. 사일런트 던 작전 시작. 두 대의 F-16이 활주로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아 올랐어요. 저들이 정말로 중국 방공망을 뚫고 들어간다는 건가요? 옆에 있던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피아와 대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강한 무기가 이기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똑똑하게 쓰는 시대입니다. 제 손목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두 대의 전투기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뒤였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솔직히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전 10시 20분, 관제탑에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이글1 목표 확인. 사정거리 진입.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종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로저. 발사 승인. 피아와 대령이 무전기를 들고 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잠깐, 지금 어디서 발사한다는 거죠?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확인해보니 이상했어요. 태국 영공에서 캄보디아 목표까지는 최소 50km는 되는 거리였거든요. 바로 여기서요. 대령이 지도상의 태국 영공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에서 어떻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전기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미사일 발사 완료. 4발 모두 정상 궤도. 기자들이 모두 술렁였습니다. 방공망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독일 기자가 외쳤습니다. 어떤 미사일이 50km 밖에서 정확히 목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피아와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산 타우루스 변형 모델입니다. 사정거리가 300km에 달하죠. 300km라고요? 모든 기자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 역시 입이 딱 벌어졌어요.
30년 취재 경력 중에 이런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방공망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관제탑의 레이더 화면을 보니 4개의 작은 점들이 캄보디아 영토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목표까지 도달 시간 3분. 조종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50km 밖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쟁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거였어요. 방공망을 뚫을 필요 없이 안전한 거리에서 정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면 말이죠. 착탄까지 30초. 그 순간이었습니다. 착탄 확인. 4곳 모두 정확히 명중. 무전기에서 들려온 조종사의 보고에 관제탑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다 맞췄다고요? 프랑스 기자 마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아왓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캄보디아 군사기지들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4곳의 목표 지점에서 정확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레이더 기지의 안테나는 완전히 파괴됐고 미사일 발사대는 산산조각 났으며 지휘통제소 건물도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취재했지만 이렇게 정밀한 장거리 타격은 처음 봤어요. 그것도 단 4발의 미사일로 말이죠. 민간인 피해는 없나요? 일본 기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로입니다. 군사시설만 정확히 타격했어요. 대령의 답변에 또다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보통 이런 공습에는 부수적 피해가 따르기 마련인데 완전히 깨끗한 타격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혹시 조작된 영상은 아닐까요? 대령님, 이 영상이 정말 실시간인가요? 조작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물론 의심하실 수 있죠. 하지만 곧 캄보디아 측에서 공식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때 관제탑 한쪽에서 또 다른 통신이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부에서 긴급 성명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자들이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과연 캄보디아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싱가포르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쟁 기자 경험으로도 이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의 증거를 부정할 수도 없었죠. 위성 영상은 너무나 생생했고 연기는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것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일까요? 마르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캄보디아 측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긴급 성명을 전해드립니다. 관제탑의 스피커에서 영어 번역이 흘러나왔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25분, 우리 군 주요 시설 4곳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며 성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피아왓 대령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우리 방공망은 어떠한 적기의 침투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그 순간 성명의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있게 시작했는데 점점 당황스러워지는 톤이었어요. 공격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대령님, 캄보디아가 중국 방공망의 고장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방공망은 정상 작동했어요. 다만 우리가 방공망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했을 뿐이죠. 피아왓 대령의 설명에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게 가능한 걸까요? 잠깐만요. 저는 급히 노트북을 꺼내 군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타우루스. 사정거리 300km. 정밀도 오차 범위 3m. 화면에 떠오른 스펙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무기가 존재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시작되시나요? 대령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방공망을 뚫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 멀리서 더 정확하게 때리면 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봐왔던 전쟁들이 모두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BBC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올리버, 지금 당장 상황 보고해.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BBC 국제데스크 총괄 프로듀서 해나 윌킨슨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해나,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 태국이 정말로. 나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 문제는 이게 진짜냐는 거야. 전화를 받으며 관제탑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기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 위성 영상도 실시간이고 캄보디아 측 반응도 진짜야. 올리버, 너 지금 30년 경력 걸고 말하는 거지? 해나의 질문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제 경력을 걸고 이 상황을 보도할 수 있을까요? 그때 피아와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그랜트 기자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해나, 잠깐만. 태국 측에서 추가 브리핑이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대령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관제탑 옆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사실 오늘 작전에는 특별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대령이 문을 열자 안에는 동양인 남성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성입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ADD 출신 무기체계 운용 전략 자문관이죠. ADD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지금은 민간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윤태성이라는 이 남성에게서 묘한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태도였어요. 오늘 작전의 핵심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같은 무기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태국군이 보여준 건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방공망을 뚫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뚫을 필요가 없는 거리에서 정확한 좌표로 타격했죠. 윤태성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보, 좌표, 타이밍의 결합이에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해나가 아니라 BBC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 랜슨이었습니다. 올리버, 지금 런던에서 난리야. 국방부, 외무부 모두 태국 상황 때문에 비상회의 중이야. 전화를 받으며 윤태성과 피아와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통화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내가 지금 핵심 인물들과 인터뷰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통화를 끊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 박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정밀 타격이 가능했는지. 윤태성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꺼내놓았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좌표입니다. 위성과 드론으로 목표 지점을 실시간 모니터링했어요. 화면에는 캄보디아 군사시설들의 상세한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둘째는 타이밍입니다. 적의 경계가 가장 허술한 순간을 노렸죠. 그게 언제인가요? 교대 시간이에요. 오전 10시는 야간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가 교체되는 시점입니다. 피아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박사님 덕분에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어요. 셋째는 무기 운용입니다. 윤태성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타우루스는 단순히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중간 경로 수정이 가능하고 목표 직전에 최종 좌표 조정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치 유도된 총알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윤태성이 잠깐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적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방공망이 감지했을 때는 이미 착탄 직전이었거든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기자 소피 찬다라에게서였어요.
올리버, 푸놈펜 상황 심각해. 군부 내부에서 엄청난 논란 중. 중국 자문관들도 당황하고 있어. 메시지를 보며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캄보디아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윤태성과 피아왓 대령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피아왓 대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는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죠. 바로 그때 관제탑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것은 젊은 공군 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캄보디아 측에서 중국 군사자문단과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중위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계속 보고하세요. 중국 측에서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공망에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탐지하지 못했느냐는 거죠. 윤태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예상했던 반응인 듯 했어요. 예상대로군요. 윤태성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이 뚫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요. 그보다는 기술적 오류나 우연한 사고로 포장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죠? 물론이에요. 방공망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공망의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했을 뿐이에요.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소피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올리버, 지금 푸놈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 군부 수뇌부가 완전히 갈라져 있어. 어떻게 갈라져 있다는 거야? 일부는 중국 자문관들 말대로 기술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태국의 새로운 전술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전화를 들으며 윤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반 병사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야. 자신들의 방공망이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어. 소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 가능할까? 위험해. 지금 군부에서 외국 기자들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다시 윤태성을 봤습니다. 박사님, 중국 측 반응을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 공식적으로는 부인할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을 거예요. 대책이요? 더 긴 사정거리의 방공 미사일 개발이나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윤태성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대책을 세우는 동안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관제탑 전체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보 발령. 캄보디아 측에서 보복 공격 준비 중. 관제탑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던 기술자들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캄보디아 공군 전투기 6대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피아왓 대령이 재빨리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방공포대 경계 태세. 요격기 긴급 출격 준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랜트 기자님, 지금 당장 대피소로 가셔야 합니다. 젊은 중위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이런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윤 박사님, 이런 상황도 예상하셨나요? 윤태성의 표정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레이더 담당자가 다시 외쳤습니다. 캄보디아기들이 국경에서 턴어라운드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보복 공격을 위해 출격한 전투기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거였어요. 왜 돌아가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윤태성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국 영공으로 들어오는 순간 같은 방식으로 당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럼 지금 캄보디아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환구시보 기자에게서였어요. 올리버, 베이징에서 긴급회의 중. 동남아 전략 전면 재검토 논의. 메시지를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아니었어요.
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박사님,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인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윤태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압박은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바로 그때 BBC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올리버, 지금 즉시 런던으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외무부에서 압박이 들어왔다고 해. 해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압박이요? 이 보도가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야. 상부에서 보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올리버, 들리지? 해나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 취재를 중단하고 돌아와. 이건 명령이야. 저는 윤태성과 피아와 대령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해나, 나는 30년간 진실만 보도해왔어. 지금 그만둘 수는 없어. 올리버, 이건 내 개인 의견의 문제가 아니야. 회사 전체의 문제라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해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외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이 보도가 나가면 심각한 외교적 파장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다른 곳이 어디인데? 그건 말할 수 없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중국 측에서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였어요. 올리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생각해봐. 이런 일로 모든 걸 잃고 싶어? 해나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30년 커리어를 걸고 이 보도를 강행해야 할까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비슷한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독일 기자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고 프랑스 기자 마르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철수 명령을 받은 것 같군요. 윤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피아와 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언론도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진실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이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 지원을 중단하면 개인 자격으로라도 취재를 계속하겠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소피였어요. 올리버, 큰일이야. 캄보디아 군부에서 외국 기자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소피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저는 관제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석양이 지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기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은 없었어요. 회사의 지원도 동료들의 협력도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정말 세상에 알려져야 할 만큼 중요한 걸까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읽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BBC 동료들, 다른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내 엘리자베스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뉴스 봤어. 너무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말아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족을 걱정시키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태성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힘드시죠? 그가 제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선택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윤태성이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ADD에서 일할 때 상부에서 연구 결과를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민감한 기술이라면서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퇴사했죠. 진실을 숨기고는 살 수 없었거든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랜트 기자님, 오늘 일어난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져야 할 진실입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이 일을 포기한다면 후회하실 겁니다. 윤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예상하지 못한 번호였어요. 올리버 그랜트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현지에 사는 림소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격 현장 근처에서 모든 걸 목격했어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격했다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셨나요?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군사기지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입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무서운 소리가 났어요. 림소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비행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만 났다가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죠. 민간인 피해는 정말 없었나요? 네, 전혀 없었어요. 군사시설만 정확히 맞았어요. 우리 마을은 바로 옆인데도 건드리지도 않았죠. 윤태성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거다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림 씨, 혹시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로라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군부에서 안전을 보장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꼭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진실은 감춰져서는 안 되니까요. 전화를 끊고 윤태성을 봤습니다. 결정적 증언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현장 목격자까지 확보했으니 완전한 스토리가 됩니다. 그때 피아와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그랜트 기자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죠? 태국 정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콕에서요. 정부 차원에서요? 네, 총리 직속으로 말이죠. 오늘 작전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략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루트로 보도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더 이상 비공식 취재가 아니에요. 휴대폰을 들고 해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나, 상황이 바뀌었어. 태국 정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한다고 해. 정말? 그럼 이제 정당한 취재야? 맞아. 그리고 현장 목격자까지 확보했어. 올리버. 정말 확신하는 거지? 30년 커리어 중 가장 확신해. 전화 너머로 해나의 안도 섞인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겠어. 다시 취재팀을 구성할게. 하지만 조심해. 전화를 끊고 윤태성과 피아와 대령을 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바로 그때 관제탑에서 긴급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BBC 뉴스에서 태국 캄보디아 분쟁의 새로운 전개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다음 날 오전 방콕의 BBC 스튜디오에서 제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런던 본사와 연결된 생방송이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올리버 그랜트입니다. 어제 태국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의 위성 영상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타격 장면들이었어요. 핵심은 한국산 장거리 정밀 무기를 이용한 사거리박 타격입니다. 방공망을 뚫는 대신 아예 방공망 사정거리 밖에서 정확한 타격을 가한 겁니다. 그때 화면에 윤태성과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전쟁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더 강한 무기가 이기는 시대에서 더 똑똑하게 쓰는 시대로 말이죠. 인터뷰가 끝나고 다시 저에게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현장 목격자인 림소반 씨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는 직접 봤습니다. 비행기는 보이지 않았는데 정확히 군사시설만 타격됐어요. 민간인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림소반의 증언이 전파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음성에 잡음이 끼었어요. 잠깐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이버 공격입니다. 기술팀에서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우리 송출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어요. 화면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 방송되던 생방송이 중단된 거였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3분 후 화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야말로 오늘 제가 전하려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진실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는 것이죠. 캄보디아의 중국 방공망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단지 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전쟁은 더 멀리서, 더 정확하게, 더 조용히 진행됩니다. 생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휴대폰에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콕 호텔의 같은 창가에 다시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전 세계 언론들의 후속 보도들이 가득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르몽드. 모두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조용한 승리가 아시아 군사 균형을 바꾸다. 장거리 정밀 타격, 방공망 시대의 종말을 알리나. 한국 무기 체계의 새로운 가능성. 제목들만 봐도 이 사건의 파급력을 알 수 있었어요. 윤태성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올리버, 훌륭한 보도였습니다.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피아와 대령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랜트 기자님, 태국 정부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림소반 씨의 메시지였어요. 기자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네요. 우리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마워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이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보도였다고 확신합니다. 단순히 한 번의 군사작전을 다룬 게 아니라 전쟁 자체의 개념이 바뀌는 순간을 기록한 거였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엘리자베스였어요. 여보,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이제 집에 가고 싶어. 기다리고 있을게.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어디선가 제트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전기 항공편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듣는 모든 제트기 소리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바뀌었으니까요. 조용하고 정확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커피 잔을 들어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찾아 30년을 달려왔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실을 지금에야 발견한 건 아닐까요? 강한 자가 이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똑똑한 자가 이기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을 제가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더 큰 감동 낙원을 펼쳐드리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